이 더러운 거지 새끼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동네 건달의 발길질과 함께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폐지 뭉치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73세 노인이 바닥에 엎어진 채 신음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대학생 한 명이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건달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막 폭행한 노인이 30년 전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스위스 은행에 5천억 원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도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2평 남짓한 좁은 방에서 강태호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온몸이 삐걱거렸습니다. 73세의 노구는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태호가 낡은 옷을 걸쳤습니다. 30년을 입은 점퍼였습니다. 등에는 기름때가 새까맣게 배어 있었습니다. 작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팬 얼굴. 30년 전 그 찬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호가 리어카를 끌고 쪽방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빛났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편의점 뒤였습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태호가 박스를 펴서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등뼈가 욱신거렸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장이었습니다. 플라스틱 병, 캔, 종이를 분류했습니다. 손가락은 차가운 새벽 공기에 곱았습니다. 2시간을 돌아다니자 리어카가 가득 찼습니다. 태호가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저울에 폐지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18kg이네요. 9,000원입니다. 태호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루 버리치고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세 15만 원을 내려면 한 달을 꼬박 일해야 했습니다. 태호가 시장통으로 걸어갔습니다.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뜨끈한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태호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비둘기들이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태호가 김밥 한 조각을 떼어 비둘기에게 던져줬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벤치를 지나가다가 태호를 흘끗 봤습니다. 코를 막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태호는 익숙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런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김밥을 다 먹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시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갔습니다. 오후 3시쯤 태호가 대형마트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박스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동네 건달 3명이 나타났습니다. 리더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20대 청년 김도진이었습니다. 옆에는 체구가 큰 이민수와 마른 체형의 박성호가 있었습니다. 도진이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할배. 오늘도 열심히네.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 좀 하겠네. 도진이 담배 연기를 태호 얼굴에 뿜었습니다. 일? 쓰레기 줍는 게 일이야? 민수와 성호가 낄낄거렸습니다. 태호가 참으며 박스를 계속 접었습니다. 도진이 태호의 리어카를 발로 찼습니다. 쾅! 리어카가 넘어지며 폐지가 쏟아졌습니다. 태호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도진이 비웃었습니다. 왜? 그냥 재미없어서. 할배가 열심히 주운 거 망가뜨리는 게 재밌거든. 민수가 폐지를 발로 차며 흩뿌렸습니다. 성호는 담배꽁초를 폐지 위에 던졌습니다. 태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만둬. 제발. 도진이 태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 할배가 나한테 명령해? 태호를 밀쳤습니다. 태호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73세의 노구는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정수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진이 웃으며 담배를 던졌습니다. 나이 처먹고도 기어오르네. 다음엔 더 센 맛 보여줄게.
세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태호가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했습니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눈을 가렸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길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한 대학생이 뛰어왔습니다. 25살 청년 이준서였습니다. 준서는 이 동네에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서가 태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태호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나, 괜찮아. 준서가 태호의 머리를 확인했습니다. 피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 괜찮아. 준서가 태호를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제가 낼게요. 일단 가세요. 준서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태호를 태우고 가까운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태호를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비뼈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영양실조 상태예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준서가 당황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도와드린 건데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가 없으시다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요. 태호가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가족 없어요. 혼자입니다. 준서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태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준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태호는 퇴원했습니다. 치료비 23만 원은 준서가 냈습니다. 준서의 한 달 알바비가 거의 날아갔습니다. 태호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돈 꼭 갚을게.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냥 건강하게 지내세요. 준서가 택시를 잡아 태호를 쪽방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쪽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호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서가 안을 슬쩍 봤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이불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준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사세요? 태호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응. 30년째 여기야. 준서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정말 없으세요? 태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있긴 한데 연락 안 하는 지 오래됐어. 준서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편히 쉬세요. 준서가 돌아서려는데 태호가 불렀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야? 이준서요. 나는 강태호야. 오늘 고마웠어, 준서야. 준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서는 태호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갖다 드렸습니다. 태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준서의 고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서가 쪽방에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태호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 이야기 좀 들어도 될까요? 태호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옛날에는 돈 많았어. 준서가 놀라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이었어. 준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태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믿기 어렵지? 나도 가끔 꿈인가 싶어.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태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야겠네. 30년 전 1995년. 강태호는 태산그룹의 2세 회장이었습니다. 37의 나이에 회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 강만석 회장이 세운 그룹이었습니다. 태산그룹은 건설, 유통, 금융을 아우르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자산 규모 5조 원. 직원 2만 명을 거느린 대한민국 10대 기업이었습니다. 태호에게는 동생 강태준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태호보다 5살 어렸습니다. 태호가 경영을, 태준이 재무를 맡았습니다. 형제는 사이좋게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습니다. 1995년 여름 태호는 미국 출장을 갔습니다.
LA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했습니다. 2주간의 출장이었습니다. 그 2주 사이 태준이 움직였습니다. 태준은 비밀리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 부재 중 긴급 이사회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태준이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사님들, 형님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이사들이 놀라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태준이 조작한 회계장부였습니다. 태호 명의로 스위스 비밀 계좌에 돈이 빠져나간 것처럼 꾸몄습니다. 금액은 무려 5천억 원. 이사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형님이 회사를 배신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회장님께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지금 미국에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서둘러 조치하지 않으면 그룹 전체가 위험합니다. 태준은 미리 매수해둔 이사들을 통해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결과는 7대3. 태호의 회장직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태준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틀 후 태호는 LA에서 급히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횡령 혐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태호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5천억 원을 횡령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태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태호가 급히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태호 씨, 출입이 금지되셨습니다. 태호가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회사 회장이야.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되셨습니다. 새 회장님은 태준 이사님입니다. 태호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이가 내 동생이 날 배신했다고? 태호가 태준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태준이 회장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아, 대체 무슨 짓이야? 태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형님, 아니 태호 씨. 회사에 왜 왔어요? 태호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 자식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잘못? 형님이 회장 자리를 독차지한 게 잘못이죠.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왜 항상 형님만 우선이었어요? 태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회사 키워왔잖아.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함께? 형님 그림자로 평생 살라고요? 이제 내 시대예요. 형님은 물러나세요. 보안팀이 들어와 태호를 끌어냈습니다.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태준아, 이 자식아. 태호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도 압류됐습니다. 태준이 태호 명의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은행 계좌도 막혔습니다. 단 하루 만에 태호는 거지가 됐습니다. 태호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가 거절했습니다. 태준이 압력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태호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조작한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태호가 횡령범으로 몰렸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태호는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6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매수한 증인들이 태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태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태호는 절망했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 태호는 출소했습니다. 43세였지만 이미 늙어 보였습니다. 출소한 태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돈도. 태호는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났습니다. 준서가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너무하잖아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준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태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 태준이가 완벽하게 조작했거든.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쳤어. 준서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싸워야죠. 정의를 되찾아야 해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어. 나는 73살이야.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호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줬습니다. 다음 날 준서는 태호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였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비밀 계좌가 있어. 준서가 놀라 태호를 봤습니다. 네.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태준이가 배신하기 직전에 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그래서 비밀리에 회사 자금 일부를 스위스 계좌로 옮겼어. 준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5천억 원. 준서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5천억이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태준이가 내 명의로 횡령했다고 조작한 바로 그 돈이야. 사실은 내가 진짜로 옮긴 거였어. 준서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안 쓰신 거예요? 태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돈을 쓰는 순간 태준이가 알아차릴 거야. 그리고 나는 진짜 횡령범이 되는 거지. 준서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 돈으로 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태호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네가 나를 도와줄 거야?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할아버지. 태호가 준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준서야. 일주일 후 준서와 태호는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준서가 알바로 모은 돈과 대출로 항공권을 샀습니다.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30년 만에 해외에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서와 함께 스위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태호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태호가 계좌번호를 적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30년 전에 개설한 계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본인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태호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서명도 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태호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준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직원이 계좌 잔액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잔액은 8,247억 원입니다. 준서가 숨이 막혔습니다. 태호도 놀랐습니다. 8천억?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30년간 이자가 복리로 붙었습니다. 태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의 돈을 찾았습니다. 태호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한국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라 며칠이 걸립니다. 태호가 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이제 시작이다. 한국으로 돌아온 태호와 준서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정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대표 변호사 김정민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태호가 사건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정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30년 전 일이라 쉽지 않겠지만 시도해 볼 만합니다. 태호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선임료 10억 원, 성공 시 추가 20억 원입니다. 준서가 놀랐지만 태호는 태연했습니다. 정민 변호사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단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0년 전 스위스 계좌,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까?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그 돈은 횡령이 아니라 그룹 비자금 중 일부를 합법적으로 보관한 자금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만들었던 위기 대응용 계좌였어요. 정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민 변호사는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넘겼다. 30년 전 날짜가 찍힌 문서들, 빚바랜 도장, 그리고 스위스 은행의 공식 인증서. 그는 마지막 장을 덮고 천천히 태호를 바라봤다. 강태호 회장님. 그 호칭에 태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이건 싸워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준서가 숨을 삼켰다. 태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끌어올랐다. 단 각오하셔야 합니다. 정민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이건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닙니다. 태산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전쟁이 될 겁니다.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잃을 것은 없었다. 아니, 잃을 것은 오래전에 모두 잃었다. 시작합시다. 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번엔 끝까지 갑니다. 그날 밤 태산그룹 본사 38층 회장실. 강태준은 임원 보고서를 훑어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다. 회장님, 법무팀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말해. 태준은 무심히 대답했다. 30년 전 형님 사건. 재심 청구서가 접수됐습니다. 컵이 멈췄다. 커피가 잔 가장자리에서 넘쳐 흘렀다. 뭐라고? 그리고 스위스 금융기관에서 당시 계좌자료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이름이 울렸다. 강태호. 그 인간은 끝난 줄 알았는데?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3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날 법조계는 술렁였다. 30년 전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태산그룹 횡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언론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전직 재벌 회장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냉소적인 제목들이 먼저 쏟아졌다. 그러나 첫 번째 증거가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정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장 단상 위에 서서 두툼한 파일을 올려놓았다. 파일 겉면에는 1995 태산그룹 내부 회계자료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이 자료는 30년 전 강태호 회장 명의로 조작된 회계장부의 원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두 문서는 숫자 배열, 계좌 이동 시간, 심지어 타자기 간격까지 동일합니다. 단 하나 날짜만 다릅니다. 스크린에 두 장의 문서가 나란히 띄워졌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즉, 조작본은 원본을 그대로 베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날 오후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태산그룹 재심이 올랐다. 며칠 뒤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스위스 취리히 은행에서 공식 확인서가 도착했다. 계좌 개설 시점은 1995년 4월. 자금 이동 시점은 태호가 미국 출장 중이던 기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 해당 계좌의 실질 관리자는 강태호 단독이며 제3자의 접근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태준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증거였다. 태준은 줄곧 형이 도피를 준비하며 비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기록은 말하고 있었다. 도피도 잠적도 없었다. 돈은 움직였지만 죄는 아니었다. 태산그룹 내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침묵했던 전직 임원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그는 익명 조건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사회 표결 전날, 태준 회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은 인터뷰 내내 떨렸다. 그날 밤 표결 명단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반대하면 가족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증언은 녹취로 남았고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됐다. 법정에서 태준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증인석에 선 태준은 질문을 반복해서 회피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회계장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정민 변호사의 질문이 날아들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30년 전 미국에 있던 형이 어떻게 국내 은행 시스템을 조작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침묵. 법정은 숨을 죽였다. 판사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다. 피고인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 순간 방청석에서 태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백발의 노인은 말없이 태준을 바라봤다. 30년 전과 같은 눈빛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그날 밤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다. 태산그룹 30년 조작 의혹 진실 드러나다. 태호는 쪽방이 아닌 작은 원룸에서 TV를 끄고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번졌다. 처음으로 그는 느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가장 무거운 파일 하나가 열리지 않은 채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재심 선고일 아침 법원 앞은 이례적으로 조용했다. 취재진은 몰려 있었지만 누구도 섣불리 떠들지 않았다. 이 판결이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태호는 검은 양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30년 전 같은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던 그였다. 이번엔 달랐다. 등은 굽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방청석에는 이준서가 앉아 있었다. 두 손을 꼭 맞잡고 태호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꼭 이기세요. 소리 내지 못한 기도가 그의 입술에서 흘렀다. 재판부가 입장했다. 법정이 일제히 일어섰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본 재판부는 1995년 태산그룹 횡령 사건에 대한 재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피고인 강태호는 당시 회계장부 조작, 허위 증언, 강압적 이사회 표결 등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태주는 피고석에서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재판장의 시선은 냉정했다. 특히 스위스 계좌 관련 자금은 횡령이 아닌 자기 자산 보호 목적의 예치로 판단되며 회사 자금이라는 기존 판결의 전제는 사실과 다릅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을 읽어내려갔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강태호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이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30년. 억울함, 분노, 절망, 체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재판장은 말을 이어갔다. 또한 본 재판부는 당시 이사회 조작 및 증거 위조의 핵심 책임자로 강태준 전 태산그룹 회장을 지목하며 검찰에 추가 기소를 권고합니다. 그제야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 밖은 아수라장이 됐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강태호 회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0년 만에 무죄 선고받으신 심정이 어떻습니까? 태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이겼습니다. 그 한마디였다. 며칠 후 검찰은 태준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증거 위조,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태산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전면 교체됐다. 하지만 태호는 복귀를 선택하지 않았다. 회장은 이제 됐어요. 그는 정민 변호사에게 담담히 말했다. 내 인생은 돈 말고 다른 걸 너무 많이 잃었으니까. 그는 대신 재단을 설립했다. 이름은 준서 장학재단이었다. 폐지를 줍던 노인에게 손을 내밀어준 한 청년의 이름이었다. 그날 밤 태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삼각김밥 대신 따뜻한 국밥을 들고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30년 만에 그의 인생도 비로소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강태호의 일상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침이면 여전히 새벽에 눈이 떠졌고 몸은 자동처럼 움직였다. 리어카는 더 이상 없었지만 손은 허공에서 무언가를 찾았다. 이제 안 주워도 돼요, 할아버지. 이준서의 말에 태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겠냐. 태호는 여전히 작은 방에서 지냈다. 재단 사무실에서 제공한 아파트를 거절했다. 익숙한 데가 좋아. 그의 말에는 고집보다도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분명 달라졌다. 한때 그를 발로 찼던 건달 김도진은 폭행 및 상습 갈취 혐의로 구속됐다. 준서가 제출한 CCTV와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태호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원망 안 하세요? 준서의 질문에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애들도 누군가의 선택에 길을 잘못 든 거지. 그날 태호는 병원으로 향했다.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던 응급실이었다. 간호사는 그를 알아보고 놀랐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태호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강태호요. 그는 병원에 기부금을 남겼다. 조건은 하나였다. 신원 없는 노인 환자 치료에 우선 사용해달 것. 며칠 뒤 태호는 재단 첫 장학생을 만났다.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청년이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바닥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호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은 빼앗긴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자격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호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3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멍하니 내려다보던 강이었다. 이번엔 달랐다. 그는 고개를 들고 앞으로 걸었다. 폐지를 줍던 손은 이제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다. 운명은 늦게, 아주 늦게 뒤집혔지만 그는 끝내 살아남았다. 봄비가 내리던 아침이었다. 강태호는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빗소리를 들었다. 30년 만에 맞는 집안에서의 비소리였다. 방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고 바람이 새지 않았다. 무엇보다 쫓겨날 걱정이 없는 공간이었다. 탁자 위에는 달력이 놓여 있었다. 준서가 놓고 간 것이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있었다. 재단 개소식. 태호는 달력을 보며 한숨처럼 웃었다. 별일 다 하는구나,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 9,000원을 벌기 위해 허리를 굽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야 했다. 재단 이름은 태산희망 나눔이었다. 준서가 제안했고 태호는 끝까지 망설이다 받아들였다. 내 이름 붙이는 게 부끄러워. 그 말에 준서는 이렇게 답했다. 그래서 더 필요해요. 할아버지처럼 바닥까지 가본 사람이 만든 재단이요. 개소식 날 작은 강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노인복지 관계자, 청년단체, 그리고 몇몇 기자들. 마이크 앞에 선 태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한때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장래가 술렁였다. 그리고 3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조용해졌다. 이 재단은 성공한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남아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준서를 바라봤다. 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개소식이 끝난 뒤 태호는 밖으로 나왔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허리를 굽혀 떨어진 꽃잎 하나를 집었다. 예전 같았으면 폐지부터 찾았을 손이었다. 태호는 꽃잎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주울 건 이것뿐이구나. 그날 이후 태호의 하루는 달라졌다. 아침엔 병원에 전화를 걸고 오후엔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저녁엔 준서와 라면을 먹으며 웃었다. 완벽한 삶은 아니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다. 강태호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인생은 한 번 무너지면 끝이라고. 강태호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30년 동안 그는 이름 없는 노인이었고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 시간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단지 빛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폐지를 줍던 손은 이제 누군가의 손을 잡는 손이 되었다. 거지를 향하던 시선은 희망을 전하는 시선으로 바뀌었다. 정의는 늘 늦게 온다. 그러나 오지 않는 법은 없었다. 만약 오늘도 어딘가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증거가 되길 바란다. 삶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강태호는 그 사실을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해 보였다.